글쓰기는 요즘 좀 붐이에요. 붐. 그 글쓰기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제가 글쓰기 책을 내고 나니까 강연 요청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매일 한 3건 정도의 강연 요청을 사양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한도서관에 감사한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책 내고 나면 서울서 보통 저자 강연을 하는데요. 해보면 되게 서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목포에서 기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저 혼자 여기 오는 게 좀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책의 독자들이 지방에도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착안한 게 올 가을에는 지방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 초청 강연을 일단 다 한번 다녀보자, 오라는 데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광양에도 갔었고요. 거기서 좀 떨어진 경남 하동, 고성 이런 데도 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무안이 제일 멀긴 먼 것 같아요. 네. 무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목포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네, 그래서 글쓰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약간 원론과 그다음에 몇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처지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팁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론 총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을지 몰라요. 글 쓰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이런 분들은 왜 글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소중한 권리예요. 인류 문명이 지금 10,000년 또는 5,000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문명이 생기기 전에 또 수십만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수십만 년 살아오는 동안 글이 있었던 시기는 5,000년도 안 되고요. 문자가 있었던 시기는. 그 5,000년 동안 문자를 쓰고 온 시대에 4,900년 정도는 아무나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마음대로 두려움 없이 쓸 수 있게 된 지가 이제 30년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나이대 또는 여기 대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 대학생 때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죠. 그걸 잘못하면 써서 남에게 보여줬다가는 감옥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혼자 써서 가지고 있다가도 들키면 그것이 범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을 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마음껏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옮겨서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런 날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걸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물론 요즘 독재로 돌아가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꼬무락꼬무락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포탈 게시판 댓글란에 보면 막 대통령을 가금류의 어떤 짐승에 비유를 하고 이래도 괜찮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은 설치류 동물하고 비교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너 친북이지 종북이지 이런 말만 안 들을 내용이면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권리고 자유고 특권이거든요. 거기다가 정보통신혁명 덕분에 예전에는 자기가 쓴 글을 남에게 보여주려면 인쇄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 좀 영어 잘하더라고. 영어로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SNS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 글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안고 살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느끼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큰 불행이 달리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글 쓰는 일을 매우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이것이 위대한 어떤 자유고 특권이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저는 여기 온 보람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대한 우리들의 기존의 관념, 이것이 글쓰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기 이제 넘기는 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되게 우리가 글쓰기를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글짓기라는 말이에요. 글짓기. 물론 지어내는 글이 있긴 해요. 요즘 아침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 맨날 하잖아요. 소리 뻑뻑 지르는 거. 뭐 출생의 비밀, 갑자기 뭐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맨날 이런 드라마들요. 뭐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복수하러 오고, 이런 드라마는 진짜 지어내는 거예요. 캐릭터도 지어내고 스토리도 지어내고 다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나 이런 분들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글짓기가 아니고요, 글쓰기예요. 글짓기와 글쓰기의 차이는, 글짓기는 없는 거를 꼭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주고요, 글쓰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문자로 옮기는 데 불과해요. 글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형체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해진 형태가 없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문자에다 심어주는 게 이게 글쓰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짓는 글과 쓰는 글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참고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되게 좀 지어내는 글은 문학, 예술에 해당되는 글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직업으로 이제 그런 문예 창작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걸 쓰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글은 되게 이런 장르의 글들이에요. 수필, 에세이, 뭐 논문, 논술문, 무슨 전기, 보고서, 직장 가면 보고서 많이 써야 되고요. 여기 도청 공무원분들도 꽤 계실 텐데, 공무원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맨날 문서 만드는 일이잖아요. 문서는 되게 다 글로 써져 있죠. 물론 요즘은 PPT 자료로 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지만 기본은 문자죠. 되게 문자로 어떤 텍스트를 쓰는 것이 하는 일이 거의 전부인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데 도움되는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거고요. 이제 이 시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글짓기와 글쓰기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문예 창작으로서의 글쓰기하고 생활 글쓰기,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수행평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서 보고서로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글들은 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글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왜 글을 쓰냐 할 때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거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조각 만들기, 뭐 기타 등등, 노래 부르기, 뭐 등등.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요. 그러거나 표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죠? 그 예술 행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라면을 끓이며라는 에세이집을 낸 소설가 김훈 선생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려고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김훈 선생은 예술가 맞아요. 그죠? 예술가는 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글을 쓰고요. 근데 그게 남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으면 좀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한마디를 붙이시더군요. 그렇지만 남들이 이해해주면 고맙죠. 이렇게요. 물론 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쓴 글이지만 남들이 이해해주면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초점은 역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글이라는 거는 예술 작품이에요. 글을 쓴다는 것은 예술 행위예요. 남들이 이해해주면 좋지만 이해 안 해줘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통, 의사소통과 어떤 정보교환, 그리고 공감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글은 예술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에 잘 쓴 글은 어떤 글이냐면 나를 그냥 잘 표현하는 글이 잘 쓴 글이 아니고요. 그 글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남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했냐 못했냐. 전달하는데 성공했으면 훌륭한 글 잘 쓴 글이고요. 전달을 못했으면 꽝이에요. 예술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예창작, 지어내는 글 이런 것들은 되게 나를 표현하는 글에 가깝고요. 논문, 논술문, 에세이,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논술시험 답안지 이런 것들은 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초점을 둬야죠. 나는 논술 문제 답안지를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예요. 일단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이해가 되네. 말이 되네. 이러면 괜찮고요. 이해했고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잘 썼어. 공감이 돼. 어쩜 내 생각과 이렇게 비슷하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네. 이런 느낌을 채점하는 선생님한테 주면 합격이에요. 이것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쓰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여러분들 같으면 국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국장님 읽고 대박. 야, 이렇게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다니. 이러면 잘 쓴 보고서고 그 직원은 평가가 좋아져요. 근데 뭘 쓰긴 썼는데 지금 뭔 얘기야 이게? 또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도저히 동의가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글은 예술 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소통의 도구를 만드는 행위예요. 교신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글을 도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릴 글쓰기는 이 도구로서의 글을 어떻게 잘 쓰냐. 의사소통의 도구,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교감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서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강의의 초점이에요. 소설을 어떻게 써요? 시를 어떻게 써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못 쓰는 걸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를 갖고 왔어요. 이 시는 그 자료에 있지만 안도현 시인이 쓴 작품이에요. 이게 전문입니다. 석 줄짜리요.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이에요. 블로그에는 연탄죄라는 제목을 달고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 시는 원래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이고 문장 부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학생들은 느낌이 와요? 에이, 잘 안 오지. 어른들은 느낌이 와요? 어른들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나 생각, 이 시를 보면서 그걸 한 단어로 해보라 그러면 열정, 헌신, 희생, 사랑 이런 단어들을 말씀하세요. 보통.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예술작품이에요. 왜 훌륭하다고 하냐면 딱 아무 설명을 안 하고 어떤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등등 아무 설명을 안 해도 이 텍스트 자체가 주는 어떤 감정, 일으키는 감정이 있습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예술작품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글을 쓰면 망해요. 시인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작가가 뭐 도끼 들고 쫓아오나요? 112에 신고해서 경찰차 출동하나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 무슨 소환장 날아오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 완전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으로서의 글에는 해석과 관련해서 볼 때 글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해석이 일치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전혀 일치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가 있는 거죠.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시는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 다음 뭐죠? 단풍나무 숲으로 난 작은 길을 깨치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제 기억하기에 그래요. 근데 님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님의 줄을 다 긋고 1, 2, 3, 4 번호를 매긴 다음에
1번 님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시험을 내요. 1, 2, 3, 4, 1 연인, 조국, 어머니 뭐 이렇게 내놓고 정답을 고르시오. 그럼 뭐예요? 예, 한용운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국으로 보통 정답으로 치죠. 근데 진짜 만에 한용운 선생님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저 시를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식으로 이 시를 해석하면 여기 연탄재에 줄줄 긋고 여기 연탄재가 의미하는 것은 늙은 남자 뭐 이렇게 해서 답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걸 고를 거예요. 제가 고른 답은 그러니까 이 시는 사랑에 관한 헌신에 대한 열정에 관한 시라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연탄재가 뭘까? 작가는 연탄재라는 단어를 쓸 때 뭘 생각하면 썼을까?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발로 차잖아요. 함부로 연탄재를.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는 너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주관식 문제로 내면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답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꽝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도구로서는요.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연탄재는 해직교사예요. 해직교사가 해직교사가 되기 전에는 뭐였죠? 현직교사였잖아요. 해직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현직교사라야만 돼요. 현직교사는 해고되어야만 해직교사가 돼요. 그죠? 근데 현직교사는 월급을 받지만 해직교사는 월급이 안 나와요. 연탄은 돈으로 사고 팔지만 연탄재는 쓰레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나 발로 차도 민사소송을 제기 못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연탄이 연탄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과정이 자기 몸을 불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그 밑에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묻는 게 뭔 상관이 있지? 그거는 시인의 상상력이 그런 거예요. 연탄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열을 내뿜고 그리고 연탄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연탄이 내뿜은 열기 위에서 우리가 뭘 했죠? 예, 지금은 다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쓰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다 연탄이었어요. 그 연탄이 내뿜은 열기 위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삶고 그 연탄의 열기로 데운 구들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만들고 부모님을 모시고 노동으로 지친 몸을 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긴 모든 활동들이 저 연탄이 내뿜은 열기 위에서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고마운 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후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연탄은 연탄재가 되어서 쓸쓸히 버림받아서 대문 앞에 쌓아져 있죠.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나가다 발로 차는데 그 차는 사람에게 그 연탄처럼 살아봤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리는 거죠. 특히 결혼 3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저 같은 중년 남자들한테는 나도 한때 잠깐 반짝 뜨뜻했던 것 같긴 해. 예, 그리고 내가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약간의 반성과 자책을 하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는 여기서 연탄재는 해직교사고요. 해직교사는 연탄재가 되기 전에 연탄이었으니까 현직교사였고요. 현직교사가 왜 해고됐냐 하면 정교조를 해서 해고됐어요. 이 시가 1991년도에 쓴 거예요. 1991년도에 안도현 시인은 지금은 우석대학교, 전주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지만 그때는 해직당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정교조 창립 멤버 1500명 해고할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그렇게 그런 정보, 그걸 콘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콘텍스트요. 이게 텍스트면 텍스트를 해석하려면 콘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이 텍스트, 콘텍스트는 우리말이 없어요. 그냥 쓸게요.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모든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텍스트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것. 사진도 텍스트고 인생도 텍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평전 이런 게 있잖아요. 김대중이라는 한 자연인의 삶이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평전을 써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이래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글도 이 시도 텍스트예요. 이 콘텍스트는 작가가 안도현이다. 안도현은 고향이 대구다.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상을 휩쓸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이었다. 정교조 1세대였다. 정교조에 참여한 죄로 해직을 당했다. 이 시는 해직교사 시절에 쓴 거다. 이렇게 콘텍스트를 구성하고 거기 비춰보면 제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는 안도현 시인이 전교조 해직 교사로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함부로 연탄재를 발로 차는 너는 누굴까요? 그냥 다른 사람? 해고한 사람. 그죠? 교사를 해고한 사람. 대통령, 교육부 장관. 예, 그리고 국가가 아니고 국가 권력을 쥐고 교사를 해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다시 이제 국정화 반대 그 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교조는 무려 1,500명을 해고했어요. 예, 그때 너는 교육당국자뿐만 아니고요. 전교조는 불순하다, 말갱이다, 친북이다, 뭐 학생들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사설을 썼던 지읒지읒 디거 신문의 논설위원, 이런 사람도 다 너예요. 함부로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귀중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너 자신의 인생을 불살라 본 적이 있냐고. 그런 적 없는 자들이요, 함부로 전교조를 비방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안도현 시인한테.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한 번도 이 시에 뭘 담으러 했는지 제가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죠. 안도현이 1991년도 해직교사 때 이걸 쓴 거다. 그 점에 비춰보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매우 훌륭한 시인데, 예술작품인데 우리가 이런 글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내가 이 어떤 글에 담으려고 했던 생각, 표현하려고 했던 감정을 내가 담으려고 했던 그대로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을 만약 누군가가 연탄재를 한번 발로 차고 다니는 걸 본다면 그때 글을 이렇게 써야 돼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부서진 연탄재 네가 치울 거냐? 이거는 우선 문장이 완벽하죠. 내가 썼지만 진짜 잘 썼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죠? 그다음에 글 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실었는지도 확실해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글쓰기는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제 글 좀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고정관념인데요. 역시 난 잘 안 되나 봐. 내 친구는 남기는 금방금방 글이 느는데 난 안 늘어. DNA 빨이 없나 봐. 물론 사람이 똑같이 노력한다고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글쓰기에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돼요. 재능이 영향을 미쳐요. 만약 FC 바르셀로나의 메시,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해? 그러면 아침에도 연습하고 오후에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했어요. 이러면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누구나 메시처럼 공을 차요? 아니잖아요. 물론 메시도 연습을 열심히 했겠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DNA 빨이. 네, 그렇지만 우리가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 찰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글쓰기도 재능이 영향을 미치지만 예술적인 글쓰기, 시, 소설 이런 거는 타고난 재능이 좀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거요. 이런 글은 도구로서의 글쓰기는 훈련을 하면 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타고난 재능 필요 없잖아요. 재능을 타고났으면 더 잘하겠죠. 자동차 운전을. 더 멋지게 코너를 돌고 더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좀 지나면 운전면허 따게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차를 몰고 사고 안 내고 가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됐지. 네, 그게 운전할 줄 아는 거예요. 글 쓸 줄 안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글 쓸 줄 안다는 것도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이 생각과 감정을 글로 옮겨가지고 딴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런 글, 그냥 소설, 시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데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다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제가 기술에 관한 팁을 드릴 거예요. 이따. 글 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중에 보면 글쓰기 책이 많이 나와 있고요. 뭐 대통령의 글쓰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참조하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회장님의 글쓰기 이런 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 이런 책은 이공계 학생들이 보면 좋아요. 예, 그 기자들을 위한 글쓰기 책도 있고요. 뭐 분야별로 그 직능별로 그 어드바이스를 주는 기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필요한 걸 찾아서 참고하면 돼요. 근데 기술을 똑같이 연마해도 어떤 사람은 글이 빨리 느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늘어요. 그 해보면 금방 아는데, 그럴 때 DNA를 탓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DNA 탓이 아니에요. DNA 탓도 없지는 않지만 기술만으로는 글을 못 써요. 기술만으로 집을 못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집을 지으려면 집 짓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건자재가 있어야 돼요. 건자재요. 건축 자재가 있어야 집을 짓죠. 글 쓰는 기술을 아무리 연마해도요, 그 기술을 가지고 표현할 내용이 없으면, 빈약하면 글이 안 늘어요. 기술 연마를 해도 글이 안 느는 분들은 내가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과 생각, 아이디어 또는 논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표현할 대상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용을 채워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되고요. 내가 풍성하게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체험도 없고 뭐 풍성한 감정도 없이 그냥 살다가 왜 글이 안 쓰시는 거야 이러면 그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왜 글이 안 쓰냐? 표현할 그 시기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그 무엇이 내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좋은 글, 훌륭한 글을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좋은 것을 쌓아야 돼요. 이 좋은 것에는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논리도 있고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글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포탈 댓글란에 들어가 보면 온갖 흉악한 악성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요. 대통령이 그거 안 보신다던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자꾸 보면 심기가 틀어져서 곤란해요. 근데 이제 또 보면 보는 대로 좋아요. 왜냐하면 그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흉악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뭔지, 그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글로 표현하는 모든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질투, 시기 또는 막 파괴적 욕망 이런 데 시달리고 있으면 내가 쓰는 글에는 그 감정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글을 쓰고 싶다면 마음속에 훌륭한 감정을 쌓아야 돼요. 훌륭한 논리를 펼치고 싶다면 내 안에 그 논리를 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이게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뭘 많이 느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많이 안다는 것은 또는 느낀다는 것은 아주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느낄 때 진짜 자기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은 너무 단순해서 직접 체험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접 체험을 해야 돼요. 간접 체험의 가장 유력한 방식이 독서예요. 독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에는 필요한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다른 요소들이 없으면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못 써요.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고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게 적고 이러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직접 체험해서 깨닫고 느낀 감정을 쓴다 그러면 글 몇 편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독서가 무지무지 중요하고요.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독서를 할 때는 거기에 알맞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거는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기술적으로 글 쓰는 기술이 좋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책을 써요. 여러분 350쪽짜리 책 한 권 쓰는데 원고지 200자 원고지에 몇 장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보통 편집하면 한 1300장 들어갑니다. 200자 원고지 1300장이에요. 200자 원고지 1300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아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글 쓰는 기술도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200종 이상의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200종 중에 대부분은 몇 사람의 독자를 만나지 못한 채 사라져요. 이상하잖아요. 다 글 잘 쓰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는데 왜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도서관에 빛이 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읽는 데 반해서 어떤 책은 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읽었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별로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읽고 마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책은 입소문을 타고 막 그거 읽어봤니? 신간 나왔는데 그거 한번 봐. 진짜 재밌어. 이렇게 해서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반면 어떤 책은 신간 안에 야 내 그 책 읽어봤는데 읽지 마. 재미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사라져요. 광고를 아무리 쳐도요. 입소문을 못하면 이미 읽은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그러면 망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그걸 결정하는 게 감정이입의 가능성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쓸 때 느꼈던 감정, 전하려고 했던 생각 이런 거에 푹 빠져들도록 글을 쓰면 성공해요. 이게 논술시험 답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점하는 선생님이 그 글에 푹 빠지게 글을 쓰면 그 글이 사소한 논리적인 허점이 있어도요. 최고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명 답안지를 채점해야 되니까 죽겠잖아요. 똑같은 논제로 쓴 똑같은 비슷비슷한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갑자기 어떤 답안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채점하는 동안 자기가 채점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글 속으로 쑥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빠져나와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는 여기 어떤 오류가 있지? 차라리 몇 개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훌륭한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쓴 글은 감정과 생각이 통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글 쓴 사람이 느낀 것, 생각한 것을 글에다 심었고 그 생각과 감정이 읽는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그러면 감정이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 책을 읽다가 어느 대목에서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어요. 울컥하거나 짜릿하거나 뭐 이럴 때 되게 책을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껴안고 고개를 약간 들고 눈을 감은 다음에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책을 못 읽고 이렇게 기다리죠. 그리고 한숨을 한번 쉰 다음에 어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라고 한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이런 순간 겪어봤어요? 학생들 왜 끄덕끄덕 그 순간이 바로 감정이입이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을 선물하는 책은 훌륭한 책이에요. 남자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죠. 남자분들은 책을 탁 덮어놓고 창문 밖을 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잠시 진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 대뇌 피질에 분비되는 물질이 있대요. 그게 필로폰이나 마리화나를 했을 때 나오는 물질하고 똑같대요. 마약을 왜 하냐 하면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때 마치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그 마약이 우리 뇌에서 그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호르몬, 화학 물질이요. 똑같아요. 성분이. 책을 읽다가 감동을 느낀 순간, 몰입이 된 순간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밀거래 안 해도 돼요. 굳이 마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가 권장하는 합법적인 마약이 책이거든요. 중독은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독 중에서 비교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중독, 이게 책 중독이에요. 그죠? 문자 중독이요. 오히려 문자 중독은 바람직한 것처럼
병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중독은 병이에요. 그래도 별로 해롭지 않은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요. 우리가 책을 왜 읽냐 하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어떤 감정, 생각에 매혹당해서 그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전해와서 나의 두뇌에 어떤 떨림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가 독서의 과정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그게 감정이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 작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글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카타르시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살짝 스쳐가는 쾌감? 이런 것들을 글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감정이입이에요. 이 감정이입을 시키는 데 성공한 책은 대박이 나는 거고요. 여기에 실패하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이거는 저처럼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처럼 입학시험에 근데 논술시험을 보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쓰는 글을 읽을 어떤 독자에게서 감정의 이입을 끌어낼 수 있냐 없냐가 그 글의 도구로서의 훌륭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글을 이렇게 쓸 능력을 기르려면 뭘 해야 되냐? 좀 이따 팁을 말씀드리려고요. 총론이 그거예요. 3가지 기억하죠? 첫째, 기술을 익혀야 되고요. 둘째, 내 안에 훌륭한 것, 좋은 것을 쌓아야 되고요. 셋째, 독자를 생각하면서 독자가 감정이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요. 그 3가지가 되면, 그러면 글 쓰는 일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자, 이제 기술부터 얘기할게요. 기술부터. 이제 앞에서 총론에서 기술, 내용, 감정이입 3가지를 얘기할게요.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우선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책을 찾아보면 기술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글을 써봐요. 써놓고 내가 잘 썼나 못 썼나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근데 시월드 때문에 속이 상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 얘기하겠죠. 저녁에 바가지를 긁는 거죠. 당신 엄마가, 당신 누나가 이렇게 남편이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 나도 참 부당하다고 생각해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끝나겠죠. 당신이 어떻게 힘 좀 써봐 이렇게 하고. 근데 남편도 야 우리 한두 해냐 이제는 적응할 때 그만 얘기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 그럼 방법이 뭐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으면 인생이 외로워지고 답답해지잖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고독감, 고립감이 우리의 감정을 다 채우게 되면 삶이 어두워지고 사는 의미를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견딜 만한 수준 또는 내가 더불어 살 만한 수준으로 누그러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뭐가 느끼고 뭘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감하지 않으면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을 뒤덮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려는 본능 이런 것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갑니까? 커뮤니티에 가야죠. 미즈넷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10월들을 흉보는 글을 이제 탁 적잖아요. 이렇게 다 적어놓고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에 좀 겁도 나고요. 악플이 많이 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남편이 눈치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판단이요. 올려야겠다. 이건 아직 올릴 때가 안 됐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잘 쓴 게 아닌데 그냥 엔터를 눌러버리면 댓글 중에 이런 게 달릴 수가 있죠. 이거 지금 10월들을 흉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해요. 분명히 흉봤는데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남편 자랑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글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를 살펴봐야 돼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원 가서 첨삭을 받죠? 1대1 첨삭지도 이런 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대1 첨삭지도 남이 내 글을 첨삭해 주는 거는 시험에서 허용된 방식이 아니에요.
시험을 볼 때는 내가 내 글을 수정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죠. 남에게 수정받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직장생활 할 때에도 누구에게 봐달라고 할 수 있죠. 동료한테. 글 잘 쓰는 동료한테, 똑똑한 동료한테 이 보고서 초안인데 좀 봐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두 번이지. 평생 직장 다니면서 매번 남들한테 의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연마하려면 내가 쓴 글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글쓰기는 현악기 연주랑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건반악기는요, 배우들이 피아니스트 연기를 연기할 때 이렇게 못 치면 대역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체 따로 손 따로 이렇게 화면에 상체 따로 손 따로 나오면 다 대역이에요. 어떤 피아니스트 불러서 치게 하고 합성한 거라고요. 앞뒤로. 근데 이제 연습을 배우가 많이 하면 한 곡 정도를 칠 수 있대요. 계명을 다 외우고 건반을 다 외우면 그럼 피아노를 칠 줄 몰라도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은 안 돼요. 왜냐하면 피아노 건반은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바이올린은 내가 줄을 눌러서 줄 길이를 조정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계명을 외우고 있어 도를 딱 냈을 때 도라고 냈는데 돈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감이 없으면 현악기 연주는 못해요. 저처럼. 저는 절대 못해요. 글쓰기도 비슷해가지고 어떤 글을 써놓고 내가 도를 내고 싶어서 이게 현을 켰으면 혹은 기타를 튕겼으면 이 소리가 도가 제대로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글을 한 줄 써놓고 한 단락 써놓고 이것이 제대로 내가 쓰려고 한 대로 써졌냐 안 써졌냐를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기술은 사실은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이제 훈련만 하면 저절로 돼요. 그게 여기 네 번째 있는 건데요. 그 방법이 내가 제대로 썼나 안 썼나를 알아보려면 글을 써놓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소리가 잘 안 날 수 있죠. 소리를 내려니까 어려워요. 쓸 때는 썼는데 소리를 내려니까 발음 내기가 어려운 단어 어렵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 쓴 글은 소리가 잘 나요. 두 번째, 소리를 내긴 냈는데 귀로 듣기에 불편해요. 이렇게 막 경험이 많이 쓰이고 막 5글자, 6글자짜리가 막 등장하고 이러면 막 호흡이 꼬이고 어디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읽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귀로 듣기에도 리듬이 죽었고 된 소리가 나고 센 소리가 나고 이래서 듣기 싫어요. 그럼 잘못 쓴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귀로 듣기는 그럭저럭 듣는데 뜻이 잘 안 전해져 와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구분법은 이런 그 시험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에서 온 거냐 하면 말이 먼저고 글이 나중이다. 이 생각에서 온 거예요. 글이 왜 생겼냐 하면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글을 만든 거예요. 말은 우선 부정확하죠. 생각나면 바로 뱉어야 되니까. 뱉으면 수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리로 내는 거기 때문에 흩어져 버려가지고 오랫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음파가 도달해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도서관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 말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은 없죠. 다 말을 하잖아요. 말을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그것도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말이라는 거는 말은 수천 년 동안 진화되어 오면서 계속 달라져요. 조선시대의 우리말하고 지금 우리말이 달라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비효율적인 거, 듣기 싫은 거, 발음 내기 어려운 거, 귀로 듣기 싫은 거, 뜻이 불명확한 단어들은 사라져요. 사람들 사이에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식으로 말이 계속 진화를 한다고요. 근데 글은 그것과 달리 말은 아무나 했고요. 글은 아무나 못했잖아요, 오랫동안. 글 쓰는 사람들이 말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표시를 낼 수 있잖아요. 잘났다는 글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표시하려고. 그래서 말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글이 멋진 글이라는 식의 미적 감각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계급사회의 언어미학 같은 거예요. 이 민주화 시대에는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글이 잘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서 소리를 잘 내기 어렵고 귀로 듣기에 좋지 않고 뜻이 잘 안 전해진다는 것은 말에서 멀어진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면 금방 느낌이 와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을까를 찾을 때 이제 팁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처음에는 좀 의식하면서 자기 글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이거에 따라 하나씩 고쳐보면 글이 달라진다는 걸 금방 느낄 거예요. 첫째, 단문. 단문이라는 것은 한 개의 메시지를 문장 하나에 담은 게 단문이에요. 주어 수어가 한 개만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단문이죠, 그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다 단문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넌 나쁜 놈이야. 이게 복문이에요. 한 문장 안에 나는 착하다와 너는 나쁘다 2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단문을 가지고 단문을 쓰세요. 처음부터 복문으로 시작해서 복문으로 끝나는 글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2개 이상의 메시지를 한 문장에 넣으면 둘 사이에 논리적 연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메시지가 꼬여요. 아이유가 좋은 날 부를 때 3단 고음 딱 한 번 내죠. 3단 고음을 10번쯤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 들을 수 있겠어요? 네. 복문은 사람을 긴장시켜요. 쓰는 사람도 긴장되게 만들고요. 읽는 사람도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노래 한 곡 부르는 내내 긴장해 있으면 감동이 전해지지 않아요. 부르는 사람도 긴장하면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고요. 표현하지 못한 감동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질 리 없죠. 그래서 단문을 쓰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요. 복문은 아이유 노래에 3단 고음 한 번 나오는 것처럼 한 단락에 복문 1개 정도 쓰면 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쓸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쓸 때, 야 이거 대박이야 라고 내가 느끼는 어떤 대목을 쓸 때 복문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단락에 복문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요. 그때만 집중하면 돼요.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다가 복문이 나오는 대목에 가서 긴장하게 돼요. 그건 건강한 긴장이에요. 그래서 단문 쓰기를 하고요. 단문을 정확히 쓰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 필요할 때 복문을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그 점. 복문, 중문으로 연속했기 때문에 문장이 꼬여가지고 읽기도 어렵고 뜻도 잘 안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복문으로 쓴 게 있으면 단문으로 끊어보세요. 2문장, 3문장으로. 문장이 확 달라질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군더더기는 어떤 군더더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한 단어씩 빼고 문장을 읽어봐요. 그 단어를 빼고 읽어도 뜻이 전혀 변하지 않고 문장의 맛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 군더더기예요. 그런 걸 다 다 삭제하면 문장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깔끔해져요. 그걸 우선 몸에 익힌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장식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식이, 데코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군더더기를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군더더기다. 아니다. 이게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맥락 속에서 군더더기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비유가 넌 내게 너무 예뻐 이런 말을 할 때 넌 내게 너무 예뻐. 누가 그렇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말했어요.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넌 예뻐. 너는 예뻐가 핵심이에요. 핵심 요소예요. 내게 너무 군더더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군더더기가 아닌 경우가 있죠. 네. 우리들의 미의식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실체가 우리 눈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냐, 대상 속에 있는 거냐는 오랜 철학적인 논쟁거리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여자 예뻐? 별로 안 예뻐? 알아요. 그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내가 안 이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난 안 이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반응을 볼 때 사람들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넌 내게 너무 이뻐라고 말을 했어요. 이럴 때는 넌 내게가 군더더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가 아까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쁘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예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생각하기도 객관적으로 나 예쁘지 않아. 근데 이 남자는 나에게 내가 지한테 이쁘다고 그러네. 근데 이 남자도 내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더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내게 너무 예뻐라고 말할 때는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좋아.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넌 내게 너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넌 예뻐. 그거 어쨌단 말이야. 쉽게 사기치고 있네. 우리 할아버지가 돈 많은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오해를 부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넌 내게 너무 예뻐의 네 단어가 다 필수요소예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우리가 해보기 전에 어떤 상황을 떠나서 어떤 단어는 군더더기고 어떤 단어는 필수요소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장 속에 어떤 뜻을 심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군더더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써놓고 읽어보세요. 읽어보고는 이건 꼭 필요해? 이건 꼭 필요하진 않아.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걸 빼보세요. 그럼 문장이 이제 날렵해질 거예요. 그렇게 쓰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 멋을 부리고 싶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넣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어떻게 해? 아니 뭐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도 귀걸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목걸이, 시계, 옷도 이쁘게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몸을 가리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옷의 목적이 몸을 가리는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문장 속에 군더더기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뭘 표현할 수 있어요. 맛을 약간 요즘은 그 조미료가 발암물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 살짝 넣어주면 맛이 증폭되거든요. 아니 물론 건강식당에서는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러지만 사실 약간 써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문장에서도 군더더기가요. 그때 그것은 그냥 군더더기가 아니고 장식품이에요. 데코레이션이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되도록 군더더기를 넣지 않고 문장을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팁이고 세 번째는 거시기 화법인데 거시기 알죠? 제 강의가 어땠어요? 딱 약간 거시기 해버렸어요. 그러면 거시기하고만요 라고 말할 때 그 표정과 어조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괜찮았어요.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멋졌어요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었어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거시기라는 단어는 여러 다른 의사표시 수단과 뭉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무 의미로라도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글을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단어를 써야 돼요. 어휘가 부족하면 거시기 어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축구 아나운서 중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 안 읽는다 금방 알아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성용 선수가 3일 전에 리그 경기를 뛰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서 오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이 좀 딸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오늘은 체력에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책 안 읽는 사람이에요. 체력이 딸린다로 표현하면 되는 걸 왜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건 아무렇게나 써도 다 뜻이 통해요. 이렇게 하면 글을 쓰는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장에서 쓴 단어를 뒷문장에 또 쓴다? 같은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다른 더 적확한 단어를 찾으려고 사전의 도움을 받든가. 앞에 단락에서 썼던 표현을 그 다음 단락에 또 썼다. 이것도 어휘 부족이에요. 어휘가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뜻이 통하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쓰다 보면 결국 종국적으로 어휘량이 줄여가지고요. 맛깔스러운 글을 쓸 수 없게 돼요. 어떤 식당에 가보면 메뉴가 뭐든지 간에 맛이 다 똑같은 식당이 있죠. 아니 있잖아요. 맛을 전부 다 다시다나 뭐 조미료로 내기 때문에 들찍지근하게 맛이 다 똑같아요. 도미탕, 민어탕, 뭐 조기탕 맛이 다 달라야 되는데 맛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식당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오겠어요? 안 오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시기 화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려운 중국 글자 말이요. 어려운 중국 글자 말이요. 이게 사자성어 찾고 뭐 찾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쓰지 않는 표현, 안 쓰는 단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국도나 이제 뭐 국비 지원, 국가 지원 지방도로 국지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경고 표시가 나타나요.
딱 가다 보면 갑자기 사고 탁 나요. 사고라니. 좀 지나면 50m 뒤에 다발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 구간 이렇게 나와요. 사고 다발 구간이에요. 그것도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자를 아는 사람은 그게 마늘자에 생길 발자라는 거 알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 한자 모르면 사고 다발, 사고가 다발로 난다는 뜻이야. 사고 다발 구간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고 잦은 곳. 사고 잦은 곳하고 사고 다발 구간하고 완전 달라요. 느낌이. 사고 잦은 곳. 사고는 한자말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다발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한자말이라고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굳이 안 써도 되는 단어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가다 보면 사망 딱 나와요. 사망. 헐.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다발. 구간 이렇게 나와요. 사망, 사고, 다발 구간이요. 사망, 사고, 다발 구간 우리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사망, 사고, 잦은 곳.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지점은 사망, 사고가 많이 난데 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죠. 사망, 사고, 다발 구간이라는 건 일본어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일본 말에. 일본 가면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다, 억지로 만들어서 쓰는 중국 글자 말이에요. 이게 많으면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귀로 듣기에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뜻이 잘 안 전해져요. 이걸 적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말 조사요. 전형적인 게 문학의 밤에로의 초대 이런 거예요. 많이 보시죠? 문학의 밤에로의 초대. 신문 기사나 또는 논문 제목을 보면 한국에서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한국에서의 이런 게 다 일본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이러면 돼요. 또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 그러면 뜻이 다 통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렇게 써요.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방끈 긴 사람들이요. 이게 다 일본말 어미와 일본말 조사를 쓴 건데 일본말 조사하고 우리말 토시가 달라요. 일본말 조사 혹시 일본어 제2외국어가 소유격 조사로 보통 얘기하는 이게 우리말 토시로 쓰면 27가지 기능을 해요. 일본말은 우리말에 비하면 매우 원시적인 말이라고요. 토시를 예를 들면 소개팅하고 돌아와서 그 남자 어때? 라고 친구가 물을 때 그 남자 어땠어? 라고 물을 때 그때 이런 답이 있죠. 기도코 이렇게 답할 때와 기도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완전 달라요. 그 도라는 토시 안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정반대라고요. 그러니까 키도커라는 것은 그 도라는 토시 안에는 다른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이 들어가 있죠.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튼튼해, 집안 좋아, 할아버지도 부자야, 성격도 훌륭해, 인물도 끝내줘. 그런데 키까지 크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키도 커 그런 게 최고고요. 키는 작아. 키는 작아의 눈에는 그 앞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키만 작다는 뜻이에요. 아쉽게도. 키도 작아.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 도 이런 거는 키가 커하고 키도 커는 전혀 달라요. 이 토시가 우리말에서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문장 요소예요. 근데 일본말 조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일본말 조사는 이런 기능을 우리만큼 확실하게 못해요. 근데 우리말의 맛을 살리는 게 토시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토시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언어 감각이 일찍부터 발달하는 아이들이에요. 일본말 조사를 갖다 쓰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요. 그게 일본의 니모 가까와라스를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뭐뭐에 다름 아니다. 이런 건 다 일본말 표현이고요. 뭐뭐 다 그러면 되지. 뭐뭐에 다름 아닌 게 뭐예요? 그 에서의, 으로의, 으로부터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토시만 넉자, 다섯자가 돼요. 그러면 리듬이 살겠어요. 우리말은 3, 4, 3, 4가 기본 운율인데 토시가 겹조사로 써가지고 석자, 넉자, 다섯자의 토시가 들어오면 이 문장의 리듬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면 문장이 맛이 하나도 없고 늘어져요. 그래서 문장이 왠지 힘이 없고 뭐 지렁이 체조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다. 이러면 저걸 의심해 봐야 돼요. 마지막 6번째가 피동문장, 수동문장 쓰지 마세요.
우리말에는 피동문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피동문을 안 써도 돼요. 네, 주어를 생략하는 게 법률적으로 유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별 문제 없이 성립해요. 그래서 수동태는 이것이 피동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피동문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능동문이에요. 근데 일본말이 피동문이 많거든요. 일본말은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 아닌 능동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주어로 들어오면 피동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어, 독일어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어는 전부 다 it, 그 다음에 뭐 독일어 같으면 s 이런 식의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주어가 문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피동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주어이기 때문에. 피동문을 쓰면 문장이 늘어지고요. 문장에 힘이 없어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 안 돼요. 책임 회피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동문장을 잘 써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체가 표시 안 돼요. 그게 부담이 심리적으로 덜 하거든. 이런 책임 회피의 문화와 맞물려서 피동문장이 너무 보편화돼가지고요. 지금은 그게 우리말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돈 없고 전문가도 오고 이러던 시절에 해방되고 나서 러시아 소설, 영국 소설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어판 중력어로 읽었잖아요.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본어판을 갖다 놓고 일본어는 우리말하고 문장 싱크로율이 99%잖아요. 단어만 바꾸면 우리말이 된다고요. 일본말은 문장 구조를 안 바꿔도요. 그러니까 일본말은 일주일만 배우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사전 찾아가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일본어 배우고 바로 현대의 휴머니즘, 겐다이노 휴머니즘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가능해요. 문장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유럽 사람들이 4개국어, 5개국어 한다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하나 잘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다 사촌 말들이기 때문에.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들은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지금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하고 필담할 수 있어요. 한자만 알면요. 왜냐하면 웬만한 명사들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처음부터 표기돼서 넘어온 단어들은 삼국이, 한중일 삼국이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배우는 것보다. 이야기가 어긋났는데요. 무생물 주어를 생명이 없는 어떤 단어를 문장의 주어로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말 문법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수동태 문장을 쓰게 되는데 피동 문장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복수 단수도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말은 단수 복수를 구분 안 해요. 특별한 경우에 복수형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들 이런 걸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때 사람이라는 거는 집합명사예요. 그죠? 복수로 안 써요. 들, 등 이런 걸 자꾸 쓰게 되면 문장 리듬이 다 죽어요. 심지어 밑 이런 거요. 밑 이런 거. 밑 그것도 일본말에 우리 한자를 급이라고 쓰는 이 일본말을 그냥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우리말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사소한 건데요. 뭐 그런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고를 써놓은 다음에 그 초고가 이 6가지 기준에 비춰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익어요. 그리고 좀 더 종합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호덕 선생님이 쓴 우리 글 바로 쓰기 1권, 그 5권짜리라서요. 다 읽기는 힘들고 1권만 읽으세요. 화장실에 놔두고. 정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놔두고 화장실 갈 때만, 큰일 치를 때만 잠깐 앉아서 그날 보는 만큼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쓱 읽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장을 보면 이상해라고 금방 감이 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6가지만 숙지해서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쓴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손볼 수 있어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룰을 잊어버려도 돼요. 몸에 익어버리기 때문에요. 자, 이게 기술에 관한 팁의 전부예요. 문장에 관해서는 이 6가지만 조심하면 그러면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나지 않은 글을 쓰게 돼요. 못난 글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글은, 못난 글은 저 6가지 중에 어떤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글들이에요.
저런 문제가 없으면 못나지 않은 글이 돼요. 훌륭한 글은 다 달라요. 그게 자기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기본기가 돼야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거지, 기본이 안 써 있는데 스타일을 어떻게 입히겠어요. 그래서 이 못나지 않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생기게 돼요. 언젠가는. 스타일 때문에 고민하시지 말고요. 글쓰기는 스타일이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글쓰기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글을 이미 잘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저절로 생기는 어떤 개성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15살 이상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도움 안 돼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독서에 관해서는 특별한 리스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리스트대로 애들이 읽지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냥 문자 텍스트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만 몸에 익히면 되지, 어린이 추천도서 100선 이런 거 절대 읽히지 마세요. 청소년 뭐 추천도서 50선 이런 거 혹하지 마세요. 그 읽을 만한 책 별로 없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1000년, 2000년 전에 나온 책을 청소년용으로 버전을 바꿔가지고 그 내용을 추려서 좀 쉽게 써가지고 읽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고전을 읽기는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뭘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에게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거고, 1000년, 2000년을 살아남은 책들은 그걸 건드리고 있는 책들이니까 그 책을 읽을 때는 우리 인간의 변치 않는 본성에 관한 통찰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책을 보면 멍청한 소리가 얼마나 많게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거든. 이 우주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고요. 이 무생명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지극히 빈약했던 시대에 오로지 관찰과 추론만으로 통찰을 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식 배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헛소리가 더 많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은, 특히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은 현대의 고전들이에요. 현대의 명저들이요. 높이 발달한 과학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적 확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지구와 우주와 생명과 인간과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쓴 책이요. 그런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 책을 읽어야 글을 잘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는 것을 제가 전략적 독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아는 게 많아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일단 아는 게 많아야 글을 쓸 수 있어요. 아는 게 많다는 것은 곧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많은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글을 잘 쓸 수 없는데,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과 어른들, 이미 어른이 된 분들에게는 그런 책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고요. 그걸 교양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냥 좋은 정보만 많은 게 아니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써진 책이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우리말로 쓴 책이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책을 읽어야 돼요. 내용이 허접한 걸 읽으면 도움이 안 되고요. 재미가 없으면 읽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영양가를 많이 담은 음식이라도 우리 소화기관이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은 먹어봤자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제대로 우리말을 쓰지 않은 엉터리로 쓴 우리 책을 많이 읽으면 내 문장이 같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책을 읽으라는 거고요. 블로그에 검색해 보시면 유시민의 전략적 독서 목록 이렇게 치면 블로그에 다 퍼다놨어요. 그거 보려고 책 사지 않아도 돼요. 제가 글쓰기 특강에 31권,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 거기 적어놨고요. 되풀이 읽기는 이건 어휘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어휘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개념과 어휘와 표현들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 때는 디렉토리를 찾아 들어가서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불러내죠.
근데 우리의 기억장치 속에 있는 어휘와 개념을 불러내는 거는 뇌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그 저장장치는 해마라는 부위인데요. 해마.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보면 젓가락 행진곡을 안 버리죠. 네. 젓가락 행진곡을 왜 안 버려요? 너무나 반복해서 들어온 정보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오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매 순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저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 대뇌 피질에 접수된 정보들 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턴의 정보를 해마에 저장을 한대요. 이때 우리 어휘와 개념 이런 것들이 해마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글을 쓸 때 이걸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장기 기억에 효율적으로 집어넣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들어오는 동일 패턴의 정보는 우리 뇌가 중요한 정보로 여기게끔 우리가 진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같은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책 10권을 한 번 읽는 것보다 같은 책 한 권을 10번, 그 책이 좋은 책이라면 10번 읽는 쪽이 어휘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휘를 늘리고 싶다면 생활 글쓰기에 필요한, 그럼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제가 권하고요. 10번쯤 읽으라고요. 1부하고 2부요. 청소년 버전 읽지 마세요. 읽히지 마시고요. 예, 15살이 넘으면 어른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남녀 상렬기사 조금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에 온갖 큐어한 것들이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과학 도서에 취약하다. 그래서 뭐 신문을 볼 때, 잡지를 볼 때, 또는 뭐 어떤 논술 시험을 볼 때 자연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오면 난 좀 얼음돼 버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권하고요. 이 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인류가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알아낸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5번 읽으면요. 과학 용어를 별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게 돼요. 믿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입문서 중에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문장을 가진 책으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권해요. 책 세상 문고라는 데서 나온 조그만 책인데요.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텔레비전 토론에 나갔었는데요. 예, 막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막 다시 보기를 엄청들 하고 있고요. 막 블로그나 카페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어쩜 저렇게 쉽게 알아듣기 좋게 말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법이 밀의 여법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진짜 천재거든요. 19세기 유럽에서 최고 천재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밀이에요. 단연. 아버지의 공부 기계였고요. 우리말로 하면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8살에 뭐 사수상경을 떼고 13살에 그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을 완독한 그런 천재예요. 18살이 되고 나서야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자기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이미 2아이가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무려 28년 동안 정신적인 플라토닉 러브라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28년간 기다렸다가 그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나서 결혼합니다. 놀랍죠?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요. 병으로. 겨우 7년 살고요. 그리고 밀이 그 직후에 낸 책이 자유론이에요. 밀이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도 냈는데 그 150년 전에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하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내버려둔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150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 그 부인의 영향이에요. 자유론 서문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낸 모든 책은, 발표한 모든 글은 그 여인의 감수를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여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출간하는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고요. 정말 높은 수준의 철학적인 사유, 쟁점, 어떤 쟁점이냐면 딱 한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국가가, 사회가, 공동체가 또는 타인이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제약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다룬 거고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 그 원리 위에 서 있는 국가예요, 여기가. 제가 그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알겠어요.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내게 꼭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당신께 옳을 수도 있죠. 나는 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교과서에다가 당신 생각을 심어서 우리 애들한테 갖다 먹이지 마세요. 이게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 책 한 권을 통틀어서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그 자유론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높은 철학적인 사유를 이렇게 평이한 단어, 평범한 표현, 쉬운 문장에다 담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글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진짜 잘 쓴 글은 이렇게 읽으면 이해하기 너무 쉬워서 이런 글이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독자에게 주는 책, 주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런 어떤 글쓰기의 모범을 찾고 싶다면 미래 자유론을 제가 권하는 거예요. 베껴쓰기는요, 학생들에게만 권해요. 또는 대학생들 중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왜 베껴 쓰라고 그러냐면 평소에는 컴퓨터로 글을 쓰다가 시험에 들어가서 손으로 쓰면 잘 안 써져요. 손이 단어를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획과 획이 이어지는 거,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걸 손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책들을 한번 베껴보라고 권하는 거고요. 어른들에게는 별로 안 권합니다. 네 번째는 뭘 읽고 뭘 느끼고 그런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만들려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 감정은 아직 내 감정이 아니고요. 그 생각은 아직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형체도 없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에게 인지되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내게 돼요. 붙들어야 그 감정,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한번 붙들어서 글로 옮겨봐야 내 기억장치 속에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스프링노트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거나 쓰라고요. 자투리 시간에요. 폼 잡고 방정리 다 해놓고 책상 청소해놓고 글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 심하면 커피 내리고 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이러고 글 쓰려고 그러면 글 못 쓰게 돼요. 전업 작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쓰세요. 그냥 머릿속을 스쳐가는 어떤 상명 이런 거를 적으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거 잡기 어려워요. 그냥 슥슥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데서 시작하면 돼요. 예. 뭐든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풍경 뭐든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의 장점은 머릿속에 스쳐가는 상념이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없어져서 그게 뭐였지? 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 눈에 보이는 건 그게 그냥 있잖아요. 계속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피카소도 3살 때 그림 처음 시작할 때 그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새식으로 말하면 극장 간판 그리는 사람 비슷해요. 그 아버지가 3살 때 비둘기 그림에 발 그리는 걸 시켰잖아요. 피카소가 처음 그린 그 그림이 비둘기 발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묘사거든요. 8살 때까지 8살 무렵에 피카소가 말 그려놓은 걸 보면 말이 정말 종이 밖으로 뛰쳐나올 것 같아요. 연필로 소묘를 해놓은 건데 진짜 천재죠. 근데 그런 천재도 비둘기 발 그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던 그림 중에요. 그래서 눈에 항구적으로 보이는 것은 문자로 묘사하기가 좀 쉬워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거를 붙드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세요. 날짜 적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찢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같은 테마로 메모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모아서 글 한 편을 써요. 짧은 글 한 편이든 긴 글이든. 그 다음에 그것을 디렉토리에 저장해놔요. 컴퓨터에. 그렇게 가다 보면 한 1년을 하면, 한 6개월을 하면 글이 좀 쌓일 거예요. 그때 석 달 전 거, 6개월 전 거를 보세요. 봤는데 우와 훌륭해. 내가 6개월 전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폭망이에요. 그거는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거예요. 석 달 전에 쓴 거를 봤는데 뭐 이렇게 유치해. 문장도 엉성하고 이봐 복문이잖아. 뭐 이런 게 어려운 한자말을 내가 왜 썼대?
이 토시는 뭐람, 이게 일본식 표현하냐,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러면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내 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쓴단 말이야,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내가 석 달 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밖에 못 썼단 말이지. 자신감을 가져도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 잘 썼다고 느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 2년 정도를 그렇게 해보시면 내 글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게 안에 뭘 쌓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글쓰기라는 게 글 쓰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어떤 감정을 내가 확인하는 절차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글을 쓸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정서, 아이디어, 논리 이런 것이 돼서 나와요. 그게 컨텐츠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감정이입이, 독자의 감정이입을 끌어내는 글을 쓰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 이름 들어봤어요? 누구죠, 쓴 사람이? 네, 이마누엘 칸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손꼽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을 완독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제가 한 10,000명한테 물어봤는데요. 한 명 봤어요. 그분은 철학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를 못할 책을 왜 읽어요? 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정언명령이라는 도덕법에 관한 걸 보고 있으면 칸트는 정말 천재다, 위대한 철학자였다, 이런 느낌이 저절로 와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거요. 그러나 칸트의 책은 도저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칸트의 3부작 읽지 마세요. 읽어도 어차피 소용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이 현대인의 고전 백선 이런 데 꼭 넣어놓잖아요. 그분들도 안 읽어봤을 거야. 읽어봐서도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감정이입이 진짜 안 되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읽어본 모든 책 중에 감정이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책이 칸트의 그 책이에요. 근데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이 왜 위대한 고전이 됐냐 하면 내용 때문이에요. 글 쓰는 기술은 엉망이고요, 꽝이고요. 감정이입의 능력은 제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발견,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책이 위대한 책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딱 한쪽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셔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책을 통틀어서요. 딱 한 페이지만 있어요. 그런 페이지. 머릿말? 아니에요. 머릿말 첫 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도전해봤는데 머릿말 말고요, 본문도 말고요, 머릿말 앞에 헌정사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프로이센 왕국의 국무대신 폰 채틀리트 남작에게 바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헌정사가 있는데요. 이 폰 채틀리트 남작이 칸트의 학문적 후원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예술가나 학자들이 이런 출판 시장도 없고 음원 시장도 없고 미술품 시장도 없을 때여가지고 후원자가 있어야만 예술활동과 학문활동을 할 수 있던 시대였어요. 이 폰 채틀리트 남작이 칸트의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후원자에게 헌정했죠. 당연하죠. 우리가 요즘 제가 책을 쓸 때 끝날 때 머릿말 끝에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한 페이지는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감정이입을 끌어내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후원자가 이 헌정사를 읽고 기분이 좋아야 또 후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용어, 알기 쉬운 문장으로 헌정사를 썼어요. 폰 채틀리트 남작은 본문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겠지만 헌정사를 읽고 정말 내가 후원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감정이입에는 두 가지예요. 이 칸트가 감정이입에 성공한 유일한 한쪽짜리 문서, 헌정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첫째는 자세. 공감을 끌어내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독자를 배려해야만 된다고요. 칸트가 유일하게 독자를 배려하고 쓴 게 헌정사예요. 수험생은 채점하는 선생님을 배려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내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을 배려해야 돼요. 도지사님이 연세가 많잖아요. 노안이 온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근데 아래한 걸 9포인트로 문서를 작성해서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14포인트는 해야지. 이런 거예요. 글자 크기만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용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이 글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독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거기 넣어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돼 있어야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한 1,000억 원쯤 유산을 주고 가셨다면 제가 쓰는 책이 많이 글쓰기 특강이니까 안 쓸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처럼 책이야 팔리건 말건 나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둔 책을 쓸 거예요. 그런데도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독자를 배려하고 글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고려하더라도 덜 고려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업작가잖아요. 전업작가는 1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올해 내가 얼마를 벌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책을 써서 독자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많이 끌어낼수록 책이 많이 팔리겠죠. 그럼 인쇄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소고기를 사줄 수 있겠죠. 그만큼 못하면 돼지고기만 사줘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와서 우동 사줘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업작가는 독자의 공감과 감정이입이 가능하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쓰는 책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안 팔려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전업작가가 쓰는 책이 훨씬 잘 팔려요. 근데 지금 철학 분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저자가 강신주 박사인데 교수 아니에요. 교수 아니잖아요. 시간 강사지. 예전에 미학 오디세이 이런 책 엄청 베스트셀러 했었던 진중권 교수가 요새 책이 안 나가요. 교수가 된 뒤로. 이게 자세 문제거든요. 자세. 네. 그 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독자를 배려하면서 독자와 소통하고 교감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능력을 기르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남이 감정이입을 깊게 해 들어올 수 있도록 글을 쓸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그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남이 쓴 글에 내가 감정이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글을 써야지 독자가 감정이입해 들어올 수 있느냐를 이해하려면 내가 독자로서 어떨 때 감정이입이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책을 껴안고 하는 거예요. 책을 덮어놓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감정이입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미 그런 시기가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감정이입이 되는 글을 잘 쓸 수 없게 돼요. 지금이라도 남이 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습관,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비단 글을 쓰는 데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말인데 우리 인생 아무 의미 없어요. 객관적으로. 실감이 안 되지. 우리 인생은 객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연이 모든 종의 생물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태어났으면 성장하라. 네. 성장했으면 새끼를 낳아라. 새끼를 키웠으면 죽어라. 세 가지예요. 모든 종은 이 세 가지 명령만 수행해요. 이 내용을 담은 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영속하는 것은 유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체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들 개체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객관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어차피 앞으로 50억 년 정도 지나면 지구는 끝이 나요. 태양이 자기 내부에 있는 수소를 다 합성해서 핵융합할 수 있는 수소가 떨어지게 되면 태양이 안으로 응축하게 되고 식어서요. 밀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요. 별의 진화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태양풍이 지구의 행성을 다 집어삼킬 거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태양은 적색 거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라는 쓸쓸한 망원경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별이 될 겁니다. 늙어가지고. 지구의 생애는 태양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의 부속물이기 때문에요. 뭐 영원불멸의 예술적 업적을 남겨본들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의 삶과 차이가 없어요. 하루살이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알을 낳고 죽어요. 하루살이가 이틀을 산대요. 여러분 분모에다가 지구 나이 지금 38억 년, 앞으로 50억 년, 88억 년을 분모에 놓고요. 분자에 이틀 하고 100년을 넣어보세요. 값을 구하면 제로에 수렴해요. 그죠? 분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하루살이와 우리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고 하루살이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종의 동물들 중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몇몇 영장류 동물들이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이게 하루살이와 우리 인간의 차이예요. 양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는 우리들 각자에게만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남에게 의미 있는 거, 역사에 남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잊혀져요.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만리장성도 없어지는 거고요. 또 역사에 남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막 분서갱류 이런 걸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그런 걸로 남을지도 몰라요. 꼭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의미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독서가 주는 기쁨, 사실 뭐 책을 읽다가 그런 감정이입이 이루어져서 대뇌 피질에서 뭐 이상한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변화들이 나는 거 없어요. 다만 나 혼자 좋은 거죠. 나 혼자. 그럴 때 이 세상에 온 것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고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 즐거움과 이 쾌락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만 감정이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입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글 말고 다른 걸 볼 때도 감정이입이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막 어떤 고통을 이유 없이 당할 때 그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냐 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의 교류를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요. 이거를 빼고 나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 살고 나서 떠날 때 약간 이제 눈 마주치는 분들 중에 공감이 진짜 가는 분들 계신다. 저 사람 이제 곧 6학년이 되는 정도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떠날 날이 저기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는 건 이런 정도예요. 내가 다 살고 떠날 때 운이 좋아서 며칠이라도 내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럴 때 이것이 제일 훌륭한 삶은 아니었어. 또 최선의 삶도 아니었을지 몰라. 그렇지만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어. 내가 실수도 하고 판단착오도 하고 오류도 저질렀지만 또 태어난다면 다르게 살겠지만 이미 내가 살아온 인생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성공한 삶이거든요.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날 때 괜찮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뭐가 괜찮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책도 많이 읽었고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한테도 그걸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책은 저렴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안 사고 빌려봐도 되고요. 도서관에서 여기 와가지고. 그런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권하는 겁니다. 글을 타인이 내 글에 감정이입해 들어올 수 있게 글을 쓸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이 쓴 글에 감정이입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생각보다 길어진 강연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질의응답 시간 들어갈 텐데요. 제 눈에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저하면 좀 머리 희끗하신 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드릴까요? 밑에 없나요? 아, 예. 아, 예, 요 앞에 남자분. 예. 제가 예전에 글을 굉장히 못 썼었는데 막 글이 중구난방 돼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유시민 대표님 책 읽고 굉장히 많이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주제가 또 중구난방 돼가지고 이게 A를 설명하다 보니까 B를 설명해야 되는데 또 B를 설명하다 보니까 C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계속 뒤죽박죽이 돼서 참 힘들더라고요. 예. 결국 말하고 싶은 건 A인데 설명해야 될 건 많으니까 그걸 예. 좀 질문하고 싶어요. 예, 그게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좀 어렵죠. 지금 질문 취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녀 이런 주제로 써요. 막 쓰다가 보니까 그녀의 엄마도 예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돈도 많아. 이렇게 가지치기 시작하면 원래 뭘 쓰려고 하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죠?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정보는 필요해요.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어디까지 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다. 예, 아까 한 얘기인데요. 글을 쓰는 거는 문자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자 텍스트. 사진도 텍스트예요. 그죠? 사진도. 여기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진 텍스트를 감상하기 위해서 vivianmaier.com 이라는 영문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이제 비비안 마이어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거 보지 말고요. 사진만 보세요. 거리 사진 5카테고리하고 자화상 2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칼라 사진 한 카테고리 8카테고리의 사진을 그 웹사이트 운영자가 거기다 이제 해놨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사진이에요. 좀 앞에 불이 켜져 있어서 좀 흐릿한데요. 책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은 아무런 콘텍스트를 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사진을 찍었고 왜 이런 사진을 찍었으며 왜 생전에 한 장도 발표 안 했는지 자기가 사진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의 아무런 발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찍은 모든 사진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진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아무 콘텍스트가 없는 텍스트가 없는데 원래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콘텍스트 없이 텍스트만을 감상할 때와 콘텍스트를 알고 텍스트를 감상할 때 텍스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를 보려고 하고 온 건데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요. 예. 텍스트는 사진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이 텍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텍스트를 쓸 때는 그 안에 이 텍스트를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어떤 소통의 도구로서의 글이 소통의 도구일 때 그때는 정확하게 내가 텍스트 안에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가 읽는 사람에게 정확히 그대로 와서 전달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려면 독자가 그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넣지 않으면 사람들이 해석이 달라져서 아까 시월드를 흉보는 글을 썼더니 자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그 텍스트를 흉보는 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맥락이라는 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콘텍스트는. 예. 사실, 환경, 관계, 맥락, 이론 등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 그 주제만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디서 끊어야 되냐 하면 관련 정보를 거기 서술하는 것이 내가 원래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했던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만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전을 쓰면서 이희호 여사와의 관계를 적는단 말이에요. 평전에는 당연히 적죠. 근데 사람들이 김대중 평전을 쓸 때는 김대중, 이휘호 이 두 사람의 러브라인에 대해서 쓰지 않아요. 그건 간단히 쓰고, 그죠? 그게 아니고 왜 사회운동가 이희호라는 인텔리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김대중이라는 번번이 낙선하고 있던 정치인을 배필로 선택했냐? 그거에 대해서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뒤에 그 두 분의 관계를 결정짓는 단서이기 때문에 그것만 넣는 거예요. 뭐 둘이서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어땠고 어디서 했고 밥은 뭘 먹었고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정보는 김대중, 이휘호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글에 넣되 원래 말하려고 했던 주제에 대한 텍스트를 독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선까지만 관련 정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글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책에 썼지만 예전에 아메리카노 논쟁이라고 있었어요. 저하고 그때 당을 같이 하던 분들이 서로 싸우고 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유아무개는 싸가지가 되게 없어. 그러면서 회의할 때 꼭 아메리카노 커피를 누굴 시켜갖고 먹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할 때 아메리카노를 꼭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얘기를 썼으면 지가 사다 먹지 남들한테 심부름 시킨다. 권위주의적이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아메리카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그 뒤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메리카노는 미국하고 관계없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한다고 민중과 관계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믹스커피 마시면 민중적이고 아메리카노 마시면 부르주아적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정보예요. 그거를 글 맨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군더더기로 들어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아메리카노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주제에 대한 해석을 비틀어버리는 정보거든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잘 마신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서 유시민의 당대표로서 권위주의적 행동을 한 것을 논증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였어요. 그냥 커피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게 아메리카노였다는 정도로 끝나면 딱 적절한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과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사이에 아무 논리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그 글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그분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때로 관련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를 넣으면 내가 쓰려고 말하려고 한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냐? 꼭 필요하냐? 도움이 되냐? 꼭 필요하지 않냐? 방해가 되냐? 이런 걸 판단해 봐야 돼요. 방해가 되는 건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넣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면 원래 주제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넣어야 돼요. 고민이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이 그렇습니다. 네. 좋은 강연 잘 좋은 강연 밑에 스위치가 밑에 있는데. 예. 예.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연 도중에 말씀하신 밤새 토론 저도 잘 봤는데요. 완전 말씀이 짱이신데 그 말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사책을 읽고 싶은데 한국사랑, 세계사랑 읽으신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추천선 한국사는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 세계사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예, 좋은 책 많이 있는데요. 이제 검색이 도움이 돼요. 검색을 해보셔서 이제 이
인터넷 서점의 판매 지수가 좀 높은 책일수록 독자들이 읽기 좋은 책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판매 지수만 보시지 말고 그 책에 대한 블로그 서평 중에서요. 사진이 멋지게 들어와 있는 거는 또 신뢰하지 마세요. 그 요즘 마케팅 업체들이 돈 주고 블로그들한테 블로깅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진 제공하고 그렇게 글을 쓰게 해요. 서평을. 그래서 뭐 진짜 독자 서평이 1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블로그 서평이 20개 올라오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좀 야비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두 개 있거나 없이 글로만 써진 블로그 서평 있죠.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걸 보면 그 책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샘 토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날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발언하는 대목 33분짜리를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따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30분 정도 되는 걸 돌려보면 제가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저쪽도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했지만 저도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내용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김일성이 하던 걸 왜 해?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졌으면 시장에서 노력해야지 왜 국가 권력으로 해? 그거고요. 세 번째는 권력 가졌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없애려고 그러지 마. 사상의 멸균실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 3가지 내용만 한 거고요. 처음부터 그 3가지를 준비해서 간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사실 별 내용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 이론이에요. 그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원래 그 3가지요. 중에 3가지는 다 자유주의자의 주장이에요. 원래 자유경제원이나 이런 데서 그 주장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한 거는 어떤 분들은 좀 색깔론 폈다고 좀 실망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일성이 하던 걸 왜 해? 그게 맨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던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건 김일성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망했는데 왜 북한 흉내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이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일부러 한 거는 제 진짜 생각이 그래요. 북한은 그렇게 망한 나라거든요. 그런 거 독재를 해서 망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진보 진영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내심을 잘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독재국가예요. 그거 왜 해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니네 친북이지 종북이지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북한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지식인들은 이게 옳아요라는 논리를 많이 폈잖아요. 이게 옳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면 둘이 밤새도록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거 누가 옳은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가 얘기한 거는 네가 옳을 수 있어. 나도 옳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맞다는 보장은 없지. 오케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울려 살자. 근데 나한테 네 거를 강요하지 마. 그게 되게 편한 논리예요. 황희정성식 논리잖아요.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 어디 가도 편해요. 그게 되게 편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보고 시장주의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던데 진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 정의 2가지라고 봐요, 저는. 뭔가 심오한 이론, 칼 마르크스만 해도 머리 아픈데, 거기에 알피세, 그람시, 요즘 폴라니, 이런 이상한 이름들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렇게 진보가 그렇게 복잡한 거면 난 안 할래요. 진보는 단순해요. 우리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정의로워야 돼요. 그 2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그냥 멋으로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에 불구하고 그래서 말을 할 때 이제 좀 토론할 때 이렇게 하려면 단순해져야 돼요. 논리를 단순하게 준비하고요. 단순하게 줄기를 세운 다음에 그 논리를 하고 또 하고 하는데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좋은 토론 방법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좋게 토론하는 자리 같으면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되죠. 정말 심도 있게 더 깊이 들어갈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쟁점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토론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 따라 설법을 달리하라고. 이 말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왜 당신이 오늘 이 하는 얘기가 그 전에 어디서 한 얘기가 왜 다르냐 이렇게 막 공격했잖아요. 그 지어신문 이런 논설.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후보가 딱 한 말이 부처님도 사람 따라 설법을 달리하라 하셨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맞게 토론했습니다. 또 뭐 다른 데서 토론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상대방이 좀 다르면 또 다르게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나 똑같은데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정리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요. 그렇게 단순한 한 메시지를 딱 정해놓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 나와는 다른 주장인 걸 들으면서 그때그때 좀 맞춰주는, 그렇게 하고 그날 당장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상대방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빡빡 우기기는 했는데 사실 걔가 한 말이 몇 가지는 일리가 있어. 그런 정도 생각이 들거나 내가 이렇게 빡빡 주장을 했는데 사실 나도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오늘. 이런 느낌이 들면 성공한 토론이거든요. 그런 정도 목표를 가지고 토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잘하는 게 별로 장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오른쪽에 머리만 허여신지 연세가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강의 참 유익한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PPT 자료 중에서 그 못난 걸 피하는 법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어려운 중국 글자만 중국말 삼가 삼가네요. 삼가기 기가 맞습니까? 삼가기가 맞습니까? 삼가 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 인정하는 게 혹시 국어 선생님이세요? 간단하게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그 본격적인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규정하고 구속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 다른 생각이 다른 경우에 그 다르다 하지 않고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이제 그 아는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는 생각이 다를 뿐인데 나는 너하고 생각이 틀려 하면서 그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틀린 것이고 자기 생각은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틀린 걸로 만들고 자기 말을 생각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그 다툼이 되고 그것이 논쟁으로 번지는 거란 말입니다. 유 강사님께서도 그 며칠 전에 토론하실 때 그 국정교과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부 다 틀리다고 얘기할 때 교수님은 맞다고 하셨죠. 아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도 맞고 나의 생각도 맞다. 단지 다를 뿐이다. 나는 당신의 말을 존중해 줄 테니까 나의 말을 존중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 다르다라는 말을 틀리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르다라는 말은 이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 다르다라는 말을 써야 될 자리에 틀리다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니까 좀 조심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혹시 학생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우선권을 좀
네, 학생. 예. 아, 네. 일단, 잠깐만요. 좀 진정 좀 하고. 일단, 네,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 중에, 자, 릴렉스. 릴렉스.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옛날에 그 선생님께서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야이 전대가리 개들아 그런 말씀하신 것도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독재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게 좀 우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그 선생님께서 그 정치에